했던 내용을 잠깐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은 약간 CNN의 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CNN은 크게 세 가지의 차별성이 있다고 그랬죠. 기존의 fully connected 네트워크하고 fully connected 네트워크,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다 같은 거를 다른 어떤 응용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일단 첫 번째가 스파스 커넥션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한 아웃풋 노드가 모든 인풋 노드에 다 연결이 안 돼 있다 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특징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금방 예측이 가능하죠. 무슨 얘기냐면 그 비율만큼, 줄어드는 비율만큼 파라미터 사이즈가 확 줄어든다 라는 게 장점이고, 또 파라미터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성능은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것은 이 파라미터들이 서로 공유가 된다. 즉, 한 아웃풋 노드에 연결된 웨이트들하고 다른 아웃풋 노드에 연결된 웨이트들이 항상 동일한 웨이트를 쓴다. 포워드 패스던, 백워드 패스던.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지난 챕터에서 배웠던 백프로퍼게이션을 여기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파라미터가 공유될 경우 백프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데, 그래서 답을 주면 재미가 없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쳤던 백프로퍼게이션 한 세 가지 원리가 있었죠. 그 커먼 노드라는 세 번째 원리가 있었는데, 그 관점에서 한번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답이 바로 눈에 보입니다. 자, 그게 눈에 안 보이는 학생들은 좀 더 열심히 생각을 해보도록. 그래서 파라미터 쉐어링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백프로퍼게이션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수업 내용을 제대로 쫓아왔다면은 당연히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차이점은 멀티플 커널을 쓴다. 자, 이거는 아까 첫 번째 스파스 커넥션의 단점 때문에 파라미터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성능이 떨어지죠.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뭐 약간 존재 목적을 다시 부정하는 거긴 한데, CNN은 파라미터 사이즈를 줄이려고 만들어진 건데 다시 파라미터 사이즈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로 멀티플 커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커널을 넣어서 파라미터를 더 늘려버린다. 뭐 그런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CNN의 차이점이다. 기존의 fully connected 네트워크가. 사실 그 세 가지만 알면 사실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모든 게 거기서 다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지난 강의 시간에 레즈넷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레즈넷의 가장 중요한 그 키 아이디어는 스킵 커넥션이라고 부르는, 또는 이거를 레지듀얼 커넥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지난 한 10년간 AI 전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컨트리뷰션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5장을 배우고 있죠. 4장에서 다뤘던 모든 이슈들이 사실은 딥러닝이 딥하게 쌓으면 쌓을수록 굉장히 학습하기가 어렵다 라는 거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4장에서 배운 겁니다. 네, 여전히 부족합니다.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이니셜라이제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렇게 쓰더라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메꿔주는 이제 알고리즘이 뭐냐? 바로 이 스킵 커넥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딥하게 쌓아도 이제는 마음 놓고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론이 나왔다. 그게 리지저얼 커넥션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레즈넷, CNN 입장에서 본다면 레즈넷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당연한 수순이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NLP 쪽에서 트랜스포머를 뭐 7, 8장에서 배우게 되는데 7, 8장도 트랜스포머라는 것도 굉장히 딥하게 썼습니다. 뭐 가장 간단한 거는 한 몇백 레이어, 뭐 챗GPT 같은 건 몇천 레이어까지 갑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 말은 기존의 방법론으로 몇천 레이어를 학습을 시키려면 무지막지하게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왜 학습이 되느냐? 이유는 단순하다는 얘기죠. 바로 지난 시간 마지막에 배웠던 스킵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즉 백프로퍼게이션을 쉽게 전달해주는 어떤 하이웨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모든 생성형 AI들이 성공한 원인 중에 가장 큰 알고리즘 하나만 꼽아봐라. 그런다 그러면 리지저얼 커넥션 또는 스킵 커넥션을 꼽아도 무방하다는 얘기.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아이디어가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저평가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이게 거의 전부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킵 커넥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위력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오는 이제 모든 딥러닝 네트워크들은 스킵 커넥션을 안 쓰면 기본적으로 현대적인 AI 기술이 아니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안 쓰면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거를 워낙 중요하니까 좀 길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뭐 그 외의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세컨드 파트에서 응용을 다루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 섹션에서는 CNN의 그냥 기본 원리, 그냥 구성하는 요소들을 간단히 다뤄봤고요. 이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CNN이 학습이 끝났을 때 학습이 어떤 식으로 됐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분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래서 시간상 다 다루기는 어렵고, 그 중에 그 어떤 그 학습이 된 네트워크가 어떤 뭐랄까 인풋에 잘 반응을 하는가를 역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테크닉이라고 하고요. CNN에. 그래서 뭐 각 레이어 단에서의 그런 포스트 액티베이션 값들, 이런 거를 이제 피처 맵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볼 수도 있고, 자, 여기서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게 피처 맵이고,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인풋이 어떤 인풋일 때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는가를 한번 역추적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0개 클래스를 클래스파이하는 어떤 뭐 VGG넷이던 뭐 지난 시간에 다 배웠죠. 레즈넷이던 이런 게 학습이 끝났을 때 그런 네트워크가 딱 주어져 있다. 이미 학습이 다 끝났다고 가정한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1000개 클래스 중에 뭐 예를 들어 501번째가 뭐 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뭐 보트다, 배다 라고 했을 때 그 클래스를 액티베이트하는
인풋들이 어떤 모양일까를 한번 역추적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역추적하기 위해서는 시작할 때는 백지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집어넣지 말고 제로 이미지를 쫙 포워드, 이제 인퍼런스만 하는 겁니다. 지금은 확대 네트워크를 인퍼런스에서 쭉 전달을 하면은 마지막 레이어까지 가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포워드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501번째 그의 클래스에 반응하는 그것에 반응하는 인풋 이미지를 역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죠. 합성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떤 최적화적인 방법으로 구현해 보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인퍼런스 단계니까 당연히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는 거고,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으니까 당연히 에러도 없고, 에러가 없으니까 당연히 로스 값도 계산이 안 되겠죠. 로스 펑션이 계산이 안 되면 사실은 로스 단에서의 뭐랄까 백프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 무시하고 그냥 501번째의 그레이디언트 값, 그러니까 백프랍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로스 에러에 해당하는 값을 그냥 임의로 강제로 우리가 편한 값으로 시작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거를 그냥 501번째만 1이고 나머지 올 제로인 이런 원합 벡터로. 그러니까 이게 그레디언트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501번째 클래스만 액티베이트 되는 어떤 그레디언트 값을 원합 벡터로 놓고 그거를 백프랍을 했을 때 보통은 백프랍을 인풋 이미지 그 다음 거기에 웨이트까지만 백프랍을 하죠. 근데 인풋 이미지까지는 보통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웠던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3장에. 근데 여기서는 특이한 게 인풋 이미지까지 백프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못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인풋 이미지까지, 즉 제로 이미지까지 그레디언트가 예상이 되면 그레디언트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 미분값이다 보니까 양수 음수를 다 갖죠. 근데 우리가 다루는 이미지들은 항상 양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요 그레디언트 값들을 여기에 백프랍하고 이것들을 절대값을 취해서 여기다 그냥 더해주는 형태로 이미지를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백프랍 패스를 해서 한번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된 이미지를 다시 포워드로 넣어주는 얘기죠. 그래서 넣어주고 또 이걸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해서 뭐 적당한 시점 한 뭐 10번이든 뭐 20번이든 이터레이션 한 다음에 생성되는 이미지를 한번 디스플레이 해보자. 그래서 그 과정을 여기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자, 개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냥 백프랍을 트레인드 된 이미지로 왔다 갔다 하면. 근데 좀 생각이 깊은 학생들은 이게 초반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로 이미지를 넣으면 올 더 웨이 다 제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포스트 액티베이션 값들이 다 제로가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이니셜라이제이션 다뤘을 때 학습이 안 일어난다라는 이슈를 얘기했었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당연합니다. 근데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그렇습니다. 왜 안 그럴까요? 빠르게 답해볼 사람? 그렇죠. 예. 올 제로를 넣더라도 액티베이션 값들이 제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이어스들이 난제로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로로 시작해도 상관없다 라는 뭐 재미난 사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뭐 여러 번 이터레이션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하려면 상당히 또 설명하는 데만 30분 걸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미지가 조금 생성되는 이미지가 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CNN이 근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운더리 디텍션을 잘하는 구조로 학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체를 인식하려면 우리 사람 눈이 물체를 인식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학생 사람이 암흑인 데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물체를 인식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낮에는 잘 인식을 하는데 단순히 조명이 있다 없다 차원을 떠나서 그렇죠. 물체의 경계선을 구별을 못하기 때문이죠. 배경과 이 물체의 경계선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걸 좀 깊이 있게 다시 생각을 해보면 물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물체의 경계선, 바운더리를 인식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CNN이 잘 학습이 된다는 얘기는 바운더리 디텍션을 한다는 얘기고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전기공학부 학생들한테 유리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전기공학부 학생들 시노비 시스템을 들었죠. 바운더리를 디텍션하는 필터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 그게 어떤 필터일까요? 여기 옆에 있는 학생.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여기 옆에 학생. 그 뒤에 학생. 네? 하이패스 필터죠. 즉 높은 주파수만 이제 뽑아내는 그런 필터 형태로 학습이 됩니다. 즉 컨볼루션을 적용했을 때 여기에 컨볼루션에 해당하는 요 커널 또는 해당하는 놈들이 학습이 끝나고 나면 전기공학적으로 보면 시너비 시스템적으로 보면 하이패스 필터의 형태가 된다. 근데 이게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백프랍을 하면 할수록 하이패스 컴포넌트만 잔뜩 여기다가 갖다 붙여준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노이지한 그런 형태만 여기다가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주얼라이즈 할 때 막 굉장히 이상한 노이즈에 가까운 패턴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번 스무딩을 해줘야 됩니다. 가우시안 필터 같은 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특징 때문에 여기 스피드가 막 증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업데이트되는 이미지의 픽셀 밸류들이 너무 크게 업데이트 안 되도록 이거를 이제 우리가 5장 다음이 6장이죠. 6장에서 배우는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로스 펑션의 픽셀 값을 제한해주는 추가적인 항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런 거고요. 이건 아까 방금 전에 설명했던 백프랍을 가지고 업데이트하는 방법이고 이걸 맥스마이즈 한다는 얘기는 이걸 미니마이즈 한다는 얘기죠. 픽셀 값을 픽셀의 제곱 값을 미니마이즈 해주는 형태고 방금 말한 가우시안 로우 스페이스 필터를 뭐 추가적으로 해서 이런 두 가지 항, 요 놈을 추가하면 조금 미닝풀한 이제 이미지를 우리가 신세사이즈, 즉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가를 실제로 보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플라멩고라는 이런 미국 남부지방에 가면 사는 새들이 있는데 플라밍고가 클래스를 원합 벡터 그레디언트를 시작해서 백프랍을 여러 번 해서 업데이트하면 이런 이미지가 보인다는 얘기죠. 펠리칸이라는 새, 사슴 종류 같은데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당구대, 왜 자동차, 코브라 뭐 이런 것들, 비틀, 딱정벌레. 근데 대강 딱정벌레 모양이 보이죠, 이런데. 뭐 플라멩고가 보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재미난 사실을 하나 언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뭐 뜻밖의 어떻게 보면 결과일 수 있는데, 뭐 어쨌든 이제 굿뉴스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클래스를 백프랍 했을 때 그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얘기는 이런 이미지들이 들어오면 그 클래스가 가장 큰 값으로 액티베이트 된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결과죠.
자, 이게 굿뉴스인데 배드 뉴스입니다. 여기서 배드 뉴스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걸 딱 보면 배드 뉴스가 바로 하나 보이는데 어떤 게 안 좋은 소식일까요? 이미 학생한테 물어볼까요? 여기 학생한테 뭐가 좀 안 좋은 단점이 있을까요? 학생들이 질문하라고 합니다. 나서서 질문을 하라고. 제가 미국에서 뭐 이렇게 강의도 해보고 조교도 해본 적이 있는데 미국 학부생들은 질문하라 그러면 한 20, 30%는 다 손 들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국 학생들은 왜 이렇게 샤이한지 예,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단점이 뭐냐면 요 플라멩고를 예를 들어 보면 좌하단의 이미지를 볼까요? 이 플라멩고를 액티베이트하는 이미지를 역으로 추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이 들어오면 플라멩고가 액티베이트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플라멩고는 사진을 찍을 때 멀리서 찍을 수도 있고 가깝게 찍을 수도 있고 사진이 중간에 잡힐 수도 있고 물체가 뭐 자상단에 잡힐 수도 있고 뭐 우상단에 잡힐 수도 있고 온갖 곳에 다 잡힐 수도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 역추적을 했을 때 플라밍고들이 사실은 곳곳에 다 겹쳐서 나타나야 되는데 보면 여기서 이미 많지가 않죠. 카운트할 수 있을 정도로 7개, 한 8개 정도의 플라밍고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네트워크, CNN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때 쓰였던 플라밍고 이미지들이 그 다양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체로 정해진 위치, 가운데만 사진이 찍혀 있거나 가운데가 아닌데 위치가 있으면 그냥 인식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그 다양성, 트레이닝 데이터의 다양성의 문제를 여기서 암시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확대 해석해 보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CNN만의 문제는 아닌데, 모든 딥러닝이 결국은 트레이닝 타임과 테스트 타임의 성능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운 나쁘게 플라밍고가 여기에 찍혔다.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요렇게 학습된 이놈은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역추적을 했는데 거기에 반응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다루는 이런 트레이닝 타임과 인퍼런스 타임 사이의 성능의 차이가 이제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왜 성능의 차이가 벌어지는지를 여기서도 우리가 금방 실험적으로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즉, 트레이닝 데이터의 다양성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뭐 사실 다양성이 많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기와 위치가 거의 무한대로 많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무한대로 많이 쓰지 않는 한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쉽지도 않을 거다. 또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지만 굉장히 심오한 얘기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게 CNN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모든 AI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다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챕터에는 중앙으로 끝나고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완벽한 답은 찾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범위 내에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요게 이제 뭐 비주얼라이제이션에 관련된 얘기고, 사실은 다른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이나 도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인풋 이미지만 비주얼라이제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백프롭된 그레이디언트 값들이 각 레이어별로 어떻게 그려지는가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뭐 커널들이 어떤 모양인가
필터들이 어떻게 학습되는가 이것도 다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이렇게 별로 안 중요하니까. 옛날엔 중요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농담 삼아 얘기했죠. CNN이 이제 한때 유명했던 인기 축구 선수가 이제 약간 유행이 지나서 뭔가 인기가 없어져가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했죠. 이제 요즘은 그냥 다 트랜스포머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디테일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별도의 논문을 찾아보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룰 토픽이 뭐냐면 이제 뭐 CNN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딥러닝의 문제인데 딥러닝 자체의 단점 중에 하나를 지금까지는 계속 딥러닝의 뭐 장점들만 얘기를 했는데 단점 얘기는 하긴 했네요. 여기 일단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이 존재한다. 이 그림만 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거 외에도 다른 단점이 있느냐? 더 심각한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CNN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딥러닝이 심지어는 NLP 문제들도 동일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어떤 문제냐? 적대적인 공격이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인풋에 약간의 이상한 노이즈만 하나 넣어버리면 엉뚱하게 판단을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같으면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을 Real Attack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 하면은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뭐 이거는 무슨 할리우드 공포 영화에 이미 많이 등장한 스토리이긴 한데 AI로 자율주행차가 운행이 되고 있을 때 그 AI의 적대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 하냐면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인지가 학습이 돼 있는 네트워크가 있을 때 거기다가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가 스탑 사인을 인지를 하면 바로 서야 되죠. 스탑 사인에다가 뭐 예를 들면 이상한 패턴이 막 인쇄된 이런 투명 스티커를 딱 붙여버리면 이게 스탑 사인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주행 속도 50km 뭐 이런 속도 사인으로 바뀌어서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다. 실험을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여러분들 공항에 가면 얼굴 인식 같은 걸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약간 화장을 입히듯이 얼굴에다가 이상한 인쇄 패턴을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이는 패턴을 넣고 얼굴 인지를 하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으로 쉽게 인지가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게 엄청난 보안의 문제가 되죠. 특히 자율주행차 같으면 스탑사인에 서야 되는데 그냥 밀고 지나가 버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무슨 사이버 관련된 전쟁이 벌어지면 적대국이 상대방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이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약간 수학적인 해석인데 이 하이 디멘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파라미터가 몇 백만, 몇 천만 개가 있으니까 몇 천만 디멘전의 그 파라미터에 개별 파라미터에 살짝 노이즈만 집어넣으면 개별 파라미터는 별로 안 움직이지만 나중에 이것이 이제 NLP로 합쳐질 때 나중에 뭔가 내적이나 행렬 곱으로 행렬 벡터의 곱으로 리니어 오퍼레이션이 일어나죠. 그 리니어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결국은 각각 아웃풋 노드별로는 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적의 방향에 포지티브한 서메이션이 일어나도록 노이즈를 줘버리면 쉽게 우리가 옛날에 디시전 바운더리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죠. 디시전 바운더리를 쉽게
넘겨버릴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복잡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 경우 뭐 그린이 뭐 예를 들면 클래스 1이고 핑크색이 클래스 0다. 데이터셋이 그렇게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실제로 잘 학습이 일어나면 뭐 이렇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노이즈를 살짝 두면 이 클래스 1에 있던 놈이 이 바운더리를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로우 디멘전에서는 저런 일이 쉽게 일어나기가 어려운데 디멘전이 몇 천만 디멘전 이상 넘어가 버리면 조그만큼만 노이즈를 줘도 그것들이 서메이션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노이즈를 주면 확 움직여 버린다. 그래서 엉뚱한 클래스로 인지가 된다. 라고 이제 수학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예시를 하나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자, 펜다 이미지에다가 뭐 이런 이미지를 그냥 더해버릴 수 있습니다. 아주 약하게 어떤 웨이트를 곱해갖고 이 두 개를 더하면 사람 눈엔 그대로 펜다로 보이죠. 근데 AI의 입장에서는 이게 펜다가 아니라 더 이상 원숭이로 보이겠다라는 얘기. 왜냐하면 이 노이즈를 원숭이 방향의 디시전 바운더리로 합성이 되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수업 시간에 가르치면 안 되는데 해커들이 이런 걸 잘 이용할 수 있겠죠. 기존에 AI가 잘 학습이 돼 있는 학습 과정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어떤 AI든 그걸 엉뚱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하는 노이즈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보안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고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계속 연구가 진행 중인 토픽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세 가지 이미지에 이런 노이즈들을 더해서 합성된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 눈에는 똑같은데 AI는 다르게 인식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인하게 반응을 안 하는데, 강건한데 AI는 굉장히 센시티브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 토픽이다. 그리고 CNN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자연어 쪽에도 이런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챗GPT 같은 거에 백도어 어택이라는 것들이 제일 브레이크라고 하죠. 보통 뭐 이렇게 뭐 폭탄 만들어줘 하고 그러면 그걸 답을 못하게 막아놨는데 그거를 약간 프롬프트를 다르게 주면 얘가 답을 하게 하는 뭐 이런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일종의 약간 방법론은 다르지만 크게 보면 이런 종류의 어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인들은 신경을 안 써야 될 문제지만 AI를 실제로 개발하고 이걸 구현해야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중요해질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중요한 문제다 라고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애드버서리얼 어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NN의 응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응용이 크게 영상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죠. 영상 인식이라고 보면 되겠고, 크게 한 세 가지 종류의 문제, 타스크가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클래시피케이션은 경우는 뭐 물체를 그냥 뭐 종류를 판단하는 거.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산업 영역이나 뭐 예를 들면 이런 뭐 실제 금융, 뭐 보험 이런 쪽에서 많이 쓰이겠죠. 뭐 대표적인 게 뭐 이메일로 치면 스팸 이메일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들, 이런 게 클래시피케이션이죠. 그래서 이미 많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딥러닝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애플 이메일을 쓸 때 정크 이메일들은 자동으로 폴더에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 이유는 얘네들이 적당한 키워드들을 약간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으로 인지를 해서 그런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그냥 정크 폴더로 집어넣어버리는 그런 테크닉을 씁니다. 자, 디텍션은 뭐 가장 중요한 응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율주행차에서 가장 많이 쓰이죠. 앞에 물체가 이제 뭐 바위냐 아니면 사람이냐 동물이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위급 상황에 있는데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틀면 절벽 밑으로 떨어지고 왼쪽으로 틀면 여기에 사람 있는 경우하고 뭐 동물이 있는 경우 판단이 달라져야겠죠. 사람 있으면 무조건 서야 되고 내가 죽더라도 위험하지 좀 이상한 상황이긴 하지만 동물이면 치고 지나가도 됩니다. 동물 보호론자들은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물체를 감지하고 어떤 물체인가를 빨리 찾아야 되는 게 자율주행차의 핵심 타스크라는 얘기죠. 그래서 디텍션은 제일 중요한 그 응용이 자율주행차다. 그 다음에 이제 세그멘테이션은 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주로 의료 쪽에 많이 쓰입니다. 의료 영상에 예를 들어 어떤 MRI 뇌 사진이 있을 때 여기에 어떤 종양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렇게 바운더리를 찾아서 표시해주는 그런 AI 모델을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강조했던 레즈넷이 있었죠. 그 레즈넷이 스킵 커넥션이 가장 핵심 아이디어인데 그게 핵심 아이디어다 보니까 그걸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CNN 네트워크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이제 뭐 CNN 대부분 다 대체돼 가고 있으니까 훨씬 많은 거 다 알 필요 없고 그냥 중요한 키 아이디어들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킵 커넥션을 좀 극단적으로 가져간 것이 댄스넷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모바일 넷이라는 거는 이거는 조금 다른 관점인데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름 자체가 암시하듯이 모바일이라는 게 핸드폰을 얘기합니다. 휴대폰에도 올릴 정도로 가볍게 웨이트 파라미터라든가 계산량을 줄인 경량화시킨다고 하는데요. 경량화시킨 모델을 CNN의 경량화된 버전을 모바일 넷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성능을 그동안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좋다고 하기는 뭐한데 어쨌든 탑3 안에 드는 놈이 바로 efficient 넷이다. 그래서 CNN 중에 성능의 끝판왕이 뭐냐? 그러면 efficient 넷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한동안은 많이 썼는데 요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걸로 트랜스포머 기반의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것으로 VIT로 많이 대체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토픽인 레즈넷을 극단적으로 개념을 확장한 이 CNN 댄스넷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구조인가 한번 들어봅시다. 자, CNN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난 챕터 마지막을 보면 알겠지만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보통 컨브 레이어라고 약자로 얘기합니다. 컨브 레이어가 하나 있고 그 다음 하나 있고 이렇게 자, 컨브 레이어 첫 번째 거 하나 두 번째 거 하나 이제 위에서 아래로 포워드 패스가 이루어질 때
거는 상관없는데 어쨌든 네. 이렇게 더해졌었죠. 그렇죠? 그래서 다다음 레이어에 이렇게 한 번씩 더해주는 형태로 딱 한 번만 더해주는 형태인데 이 아이디어를 극단적으로 가져가면 뭐냐면 여기 있는 놈을 여기도 더해주고 여기도 더해주고 세 번째도 더해주고 네 번째도 더해주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이게 장점이 뭐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백프로파게이션 원리 1, 2, 3 중에 첫 번째가 덧셈에 대한 원리였죠. 사실 이게 여기서 굉장히 파워풀한 원리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덧셈이 있는 경우는 그레디언트가 그대로 전달된다. 포워드 패스인 경우는 그냥 더해주는 것 뿐이지만 백워드 패스일 때는 그레디언트가 일루도 전달되고 일루도 전달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뒷단에서 오는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전달되고 또 다시 하여튼 올 더 웨이 여기까지 전달된다는 얘기 빠르게 다른 거 다 파이패스하고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에 대한 어떤 하이웨이를 만들어주는 게 스키 커넥션의 기본 원리인데 레즈넷은 요거 딱 하나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여러 개 그 뒤에 나오는데 컴블레이에 다 갖다 붙여놓는 구조다라고 보면 되겠고 덴스넷의 이제 약간 차이는 뭐냐면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덧셈만 했었는데 레즈넷에서는 여기는 덧셈이 아니고 컨캣을 합니다. 컨캐트네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CNN이 이런 3D 볼륨 구조로 포워드 액티베이션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더하는 게 아니고 뒤에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이 채널의 그 디멘전이 늘어나는 이전보다 갖다 붙이면 2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H라는 게 배치놈, 렐루, 컨볼루션을 얘기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인풋에 앞에 있는 놈들을 다 갖다 붙여버린다. 더하는 게 아니고 컨캣을 해서 채널 와이즈로 이렇게 갖다 뒤에다 디멘전을 늘려가면서 계속 붙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한 덧셈보다 더 제너럴한 거죠. 근데 덧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컨볼루션을 덧셈으로 구성하면 이것들이 다 더해지는 꼴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덧셈은 이거의 서브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픽 커넥션을 좀 더 일반화시킨 개념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재미난 사실은 기존의 스틱 커넥션은 요거 한 번만 딱 스틱 커넥션을 했는데 요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것도 같이 또 추가해주고 다다음 것도 추가해주고 다다다다음 것도 추가해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다음 것도 추가해. 이건 기존의 스틱 커넥션이고 다다음 거, 다다다음 거 이렇게 구성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채널들을 갖다 붙이다 보니까 레졸루션이라고 하는데 이 피처 맵들의 크기, 그러니까 요 수평 수직의 크기 H하고 W인데 H하고 W가 다 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직육면체여야 되기 때문에 3D 볼륨이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는 풀링을 할 수 없다. 즉 사이즈를 줄일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풀링을 해버리면 여기 피처 맵 사이즈가 여기 피처 맵 사이즈보다 2배니까 갖다 붙이면 이상한 꼴이 되죠. 풀링을 할 수 없는 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즉 피처 맵의 사이즈를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 구조에서는 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요거를 모듈화 시켜서 이렇게 뭐 한 서너 개 콤블레이어를 같은 사이즈로 댄스넷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풀링을 해서 사이즈를 줄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모듈을 작은 사이즈에서 같은 구조를 갖다 붙이는 형태로 댄스넷 구조가 안에서 사이즈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하나의 블락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블락별로 여러 개 블락을 쓰고 블락과 블락 사이에는 사이즈를 줄이는 즉 레졸루션이라고 하죠.
H하고 W, 즉 그냥 이미지의 사이즈라고 보면 됩니다. 이미지의 사이즈가 반씩 줄어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댄스넷을 만든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굳이 설명을 자세히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굳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안 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지금 방금 말한 단점들, 이 안에서 사이즈를 못 줄여 나가니까 그런 또 스킵 커넥션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사이즈를 이렇게 줄이는 거를 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또 의외로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정도로,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댄스넷은 저런 게 있다 정도로, 즉 스킵 커넥션을, 레지넷을 극단적으로 가져간 케이스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이 안 쓴다. 근데 그 다음 토픽, 모바일넷은 여러분들이 좀 상당히 관심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성능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고 AI 네트워크를 최대한 경량화해서 이런 모바일 폰이나 보통 이런 걸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작은 사이즈의 하드웨어에 올려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집에서 많이 쓰는 로봇 청소기 같은 거 집에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에 보면 거기에 요즘은 다 카메라도 달리고 그 안에 아주 간단한 CNN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most likely 이 모바일 넷이 구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굉장히 작은 메모리와 작은 프로세서로 써야 되기 때문에. 물론 큰 걸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비용이 올라가죠.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싸게 만들려면 작은 사이즈의 하드웨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꼭 필요한 기술이다.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술이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굉장히 쓸모가 많은 테크닉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모바일 넷이라는 게 이제 뭐 클래시피케이션도 쓰이고 디텍션도 쓰이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백본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똑같고 뒷단에만 살짝 뭐를 바꿔서 이걸 디텍션을 써도 되고 클래시피케이션 써도 되고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이 모바일넷을 설명을 하려면 일단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잠깐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CNN 네트워크가 2차원을 처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3차원을 처리한다고 했죠. 그 구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어디 있나? 적당한 예시가 안 보이나요? 안 보이네요. 이걸 쓰는 수밖에 없다. 네. 자, 요 중간 이제 인풋 레이어고 여기 아웃풋 레이어입니다. 근데 각 인풋도 3차원 블락이고 아웃풋도 3차원 블락이라는 얘기죠. 왜냐면 2차원 영상이었지만 이 부분이 이제 수평 길이, 수직 길이 2차원 영상이지만 우리가 커널이라고 해서 필터의 개수에 따라서 뒤에 여러 개의 아웃풋들이 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필터의 결과가 첫 번째 2D 이미지고 두 번째 이미지가 두 번째 필터의 결과고 이렇게 해서 뭐 필터가 192개면 192개의 뎁스를 갖는, 그러니까 저걸 채널이라고 하죠. 그렇게 3차원
됩니다. 근데 이게 3차원 컨볼루션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 3차원 컨볼루션이 되려면 그 3차원의 모든 축에 대해서 이 커널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 커널이 움직이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몇 개냐에 따라서 컨볼루션을 정의를 내린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요 3x3 맞나? 네. 3 커널이 있는데 요것들이 이렇게 요 수평 수직축으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뒤로는 안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쪽으로는. 그래서 이게 2D 컨볼루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처리하는 단위는 3차원이라는 얘기죠.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몇 개가 있느냐, 커널이 움직이는 그걸로 정의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기존의 컨볼루션의 커널의 사이즈로 3차원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일 좌상단에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 곱하고 웨이트들을 다 곱하고 그걸 다 더해주고 바이어스 텀을 더하면 이 아웃풋의 첫 번째 채널의 첫 번째 픽셀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른쪽을 하나 움직이면 이게 이제 오른쪽을 하나 움직이는 것에 픽셀이 되고, 두 번째 필터 또는 커널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를 하는데 아웃풋이 두 번째 결국 라이트가 된다는 얘기죠. 쓰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계산량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 계산의 개수가 계산량의 개수, 덧셈, 곱셈을 그냥 똑같이 카운트를 했을 때, 자, 3x3 곱하기 192개가 커널의 3디멘저널한 볼륨이죠. 이만큼 곱셈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각 픽셀별로. 그래서 각 인풋 픽셀 사이즈가 13x13이니까 총 169번 곱하기 이게 3디멘저널 볼륨만큼 계산이 일어나고, 또 거기다 192개를 또 곱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런 커널들이 192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계산량이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CNN이 풀리 커넥티드보다 계산량을 많이 줄여놨다고 제가 강조를 했지만 이 커널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즉 3디멘저널한 볼륨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계산량이 의외로 많다 라는 점을 인지하면 됩니다. 자, 그 관점에서 모바일넷을 바라볼 때 모바일넷은 이제 그 계산량을 줄여보겠다라는 이슈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보다는 뒷페이지를 먼저 얘기하면, 자, 그래서 기존에 지금 방금 설명한 거를 가지고 기존의 CNN의 연산량을 따져보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게 K는 커널의 사이즈가 되고, 그 다음에 N은 아웃풋 채널의 개수고, 그 다음에 M은 인풋 채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요 처음 세 개 항이 요놈 한 3디멘저널한 커널의 볼륨이 되고, 그게 n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인풋 픽셀별로 이걸 처리해야 되니까 인풋 픽셀이 이만큼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곱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기본 이제 계산량인데 이걸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산량이 많은 이유는 뭔가 생각을 해보면, 컨볼루셔널 필터가 움직이는 거는 2디멘저널하게 움직이지만 실제로 계산될 때는 뒷땅까지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뎁스, 채널 땅까지. 그래서 계산량이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뎁스 쪽에 계산되는 양을 좀 줄여보자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3디멘저널한 계산을 2디멘저널한 계산과 1디멘저널 계산을 아예 분리를 해서 계산하면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커널들이 3차원이었죠. 근데 커널들이 3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2차원 커널만입니다. 그래서
각 인풋 채널별로 첫 번째 채널은 요거, 두 번째 채널은 이거, 세 번째 채널은 이거 해서 인풋 채널별로 다른 2디멘셔널한 커널들을 쓰는 형태로 컨볼루션을 하고, 요것들을 이렇게 뒤로 쌓아 놓으면 마치 뭐하고 같냐면 란 컨볼루션에 요거 하나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n개 중에 n-1개 없애고 요거 하나만 쓰겠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그거 한 번만 계산하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웃풋 커널을 하나만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커널 사이즈가 1x1인 그냥 픽셀 하나만 곱하는데 뎁스로만, 채널 쪽으로만 계산을 하는 이런 컨볼루셔널 필터를 뒤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하겠다. 그래서 각각의 계산량을 보면 이놈은 이런 것들이 2디멘셔널할 사이즈가 요 DK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인풋의 채널만큼 있고 인풋 픽셀 개수. 그래서 요것과 컨벤셔널한 컨볼루션의 차이는 요게 팩터가 없는 거죠. 즉 아웃풋 채널의 필터의 개수. 이게 꽤 큰 숫자입니다. 보통 한 192 아까 뭐 이랬었죠. 64 이 정도, 128, 그러니까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100배 정도 계산량을 확 줄여버린다. 대신에 성능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럼 그 떨어지는 성능을 어떻게 보강하느냐? 1x1. 아까는 레졸루션 와이즈로만 컨볼루션을 적용했다면 여기서는 뎁스로만 컨볼루션을 적용하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하는 방법론을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separable, 뎁스 와이즈 separable 컨볼루션이다. 그거는 요놈과 요놈을 순차적으로 시리얼하게 적용하는 거다. 첫 번째는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이라고 하고, 뎁스별로 따로따로 2디멘셔널한 3D 볼륨이 없는 2D 볼륨으로만 컨볼루션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3D의 그 디멘전, 뎁스 쪽으로만 컨볼루션을 진행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최종 계산량은 이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를 아까 컨벤셔널한 컨볼루션의 계산량 이걸로 나눠주면 계산량이 얼마큼 줄었는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집에 가서 계산해보면 바랍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n은 아웃풋 채널이겠습니다. 뭐 이건 한 128 이러니까 굉장히 작은 숫자죠. 첫 번째 항목 무시하면 되고, 커널 사이즈 DK는 보통은 3x3 정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3 곱하기 3, 9분의 1. 그러니까 이게 더미넌트한 텀이니까 한 9분의 1 정도, 한 10% 정도로 줄어든다. 기존의 CNN 네트워크보다 한 10분의 1 정도의 메모리만 있어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 놀라운 사실은 다음 페이지에 실험 결과에 나오겠지만 성능이 의외로 많이 안 떨어져요.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많이 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요약이고요. 컨벤셔널한 CNN이 있으면 이거를 두 단계로 나눠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한번 하고, 매치노움 델도 다 쓰고, 1x1 컨볼루션하고 매치노움 델도 다 쓰고, 마치 컨볼루션을 두 번 하는 느낌으로 바꾸는데 스텝은 많아졌지만 계산량은 확 준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VGGnet, 뭐 약간 2등한 네트워크이지만 상당히 파퓰러한 네트워크 있다고 그랬었죠. 그것 대비 성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70%대로 정확도가. 근데 파라미터 수가 거의 30분의 1로 줄어들었다. 30배만큼 빨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변산 속도가. 그래서 티피컬하게 많이 쓰는 모바일 넷 구조는 뎁스와이즈 1x1, 뎁스와이즈 1x1 이걸 계속 반복하는 형태로 해서 대강 계산해보면 한 18개 정도의 페어로 만들어진 20개 정도 되는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실제로 곱하기 2를 하니까 한 40레이어 정도 되죠.
형태로 보통 많이 구현이 된다. 그래서 모바일넷은 중요한 이유는 특히 여기 전기공학부나 컴퓨터공학부 학생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같은 데 가서 실제로 하는 일들이 대체로 이런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서버에 구현하는 건 사실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한 달만 배우면 그냥 주어져 있는 오픈소스 가져다가 그냥 구현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고 이런 모바일 폰이라든가 실제 뭐 로봇 청소기라든가 이런 데 적용하려면 굉장히 많은 최적화를 해야 된다.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전공자들이. 그래서 전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이론적으로는 뭐 이렇게 별로 대단한 내용은 하나도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efficient net는 일단 네트워크 구조라기보다는 CNN 네트워크에 그냥 CNN 네트워크를 새롭게 생성하는 방법론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efficient 네트워크는 하나의 구조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론으로 이 구조를 생성할 수 있는가를 제안하는 거고, 그런 방법론을 했더니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이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스케일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스케일업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런 거죠. 나중에 우리가 NLP에서 배우겠지만 기본 트랜스포머 구조를 계속 레이어를 쌓아가서 막 엄청나게 쌓은 것이 이제 챗GPT가 된 것처럼 파라미터를 처음에는 한 3 밀리언 정도뿐이 안 됐던 게 지금은 거의 3 빌리언 뭐 이상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00배가 늘어난 거죠. 네트워크 사이즈를, 즉 레이어를 계속 쌓아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스케일업이 현대적인 딥러닝 발전의 가장 중요한 어떤 트렌드라고 볼 수 있고, CNN에서도 당연히 이런 짓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럴 때, 근데 스케일업을 할 때 아무렇게나 하면 비효율적이다라는 얘기죠. 어떤 룰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죠. 어떤 룰을 갖느냐? 스케일업을 할 때 바꿀 수 있는 구조적인 파라미터가 크게 3가지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익숙한 개념입니다. 첫 번째가 아까 그 CNN 구조가 3디멘저널한 볼륨 구조를 갖는다고 그랬죠? 이와 같이. 근데, 그리는 게 자, 인풋에 2디멘저널한 레졸루션이 있고, 뒤로 이렇게 뎁스에 해당하는 채널이 있다고 그랬죠. 채널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레졸루션 HW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3디멘저널한 볼륨의 사이즈는 저렇게 정의되는데, 인풋 볼륨, 또 아웃풋 볼륨, 이렇게 둘 사이에 어떤 연산관계가 컨볼루션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걸 스케일업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하나의 레이어인데 3D 볼륨이 저런 걸 계속 쌓을 수도 있고, 자, 이거를 뎁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좀 용어가 헷갈리게 돼 있는데 이 채널을 여기서는 width라고 합니다. 우리가 fully connected에서는 width를 그냥 node 개수라고 하는데 좀 헷갈리죠? 이거는 width라고 하고, 그 다음에 HW 곱한 거, 요 놈을 레졸루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말이 되죠? 해상도, 이미지의 사이즈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3가지를 이제 늘려나가는 게 파라미터를 늘리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기존 CNN 네트워크가 있으면, 요게 이제 각 레이어고, 여기 레이어가 뭐 5개 있죠? 그러면 요게 뎁스가 5인 거고, 레졸루션은 요게 이제 블락이 있으면 요게 하나의
레졸루션은 각 블락별로 요 수직 길이, 수직 사이즈를 HW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채널의 개수, 위드스라고 그랬죠. 요 나비를 채널이라고 했을 때, 요거 대비 그냥 채널을 늘리는 거, 각 레이어별로. 이거를 이제 위드 스케일링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레이어를 더 싼 거, 5개 중에 뭐 5개가 아니고, 뭐 이건 10개가 됐네요. 2배로 늘린 거. 뎁스를 늘린 거고, 아니면 요 사이즈를 늘린 거, 여기서 레졸루션을 늘린 거. 이런 식으로 각자 3가지 방식으로 다 늘려나갈 수 있는데, 이거를 독립적으로 늘리는 게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이건 무슨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늘릴 때 이놈들이 일정하게 같은 비율로 늘어나게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냥 이피션 네트워크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건 실험적인 사실인데 실험을 해봤더니 이 뎁스와 위드 레졸루션을 스케일링하는 팩터가 여기서 P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P가 예를 들어 2다 그러면 제곱대로 늘어나는 거고 각 디멘전들이 1이면 원래 베이스라인 사이즈가 같은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뎁스, 위드 레졸루션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때 미세에 해당하는 부분, 엑스포넌트가 아니고 베이스에 해당하는 알파, 베타 감마들이 뭐 이런 값들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다 1보다 큰 숫자고요. 그래서 뭐 쉽게 정한다 그러면 이게 2니까 뭐 예를 들면 2의 3분의 1승, 2의 3분의 1승, 2의 3분의 1승씩 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정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뭐 여긴 2의 2분의 1, 여기 루트 2,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합쳐서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도 됩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를 정하면은 뭐 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제곱이 들어간 이유는 그거는 좀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HW는 곱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스퀘어 되어 있는 양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고려했을 때 파라메타 숫자가 늘어나는 관점에서 보면 이놈이 늘어나는 거는 제곱으로 늘어나는 효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마가. 믹스는 사실 리니어한데, 뭐, 이건 그냥 실험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미난 사실은, 이제 수평측이 파라메타의 개수고, 여기는 이제, 테스트 타임 매큐스인데, 우리가 배웠던 레즈넷, 큰 놈, 그 다음에 댄스넷, 또, 인셉션 뭐 이런 것들보다 이런 식으로 스케일업을 해서 다양한 크기들을 만들 수 있는데 가장 큰 놈이 이제 D7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얘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커브를 가졌다. 이건 그냥 실험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CNN을 가장 좋은 성능을 쓰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퓨전넷을 쓰면 되겠다.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 이외에 많은 디테일이 있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뭐 이렇게 많이 쓰일 것 같지는 않으니까. 자, 오히려 더 중요한 사실은 CNN의 구조를 뭐 어떻게 키워나가느냐, 스케일업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피션트넷을 어떻게 스케일링을 할 거냐.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무슨 유명한 물리학자가 한 얘기 같은데 God is in the detail이라고. 실제로 디테일에서 뭔가 중요한 어떤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특히 딥러닝이 그렇습니다. 지금 구조로 성능을 올리는 것보다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한번 프로젝트 하면서 실험을 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파라메타들을 어떻게 컨트롤 할 거냐가 오히려 성능을 좌우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파라메타들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고 조정할 거냐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시행착오 끝에 어떤 이제
대략 그런 경험적인 어떤 결론을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백업 트릭스라고 하고, 역시 지난번에 얘기했던 굉장히 초창기에 레즈넷을 발명한 사람이죠.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킵 커넥션, 현대적인 AI의 가장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봐도 무방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CNN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파라메타들을, 이런 파라메타 튜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한번 해보면 여기가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 학생들도 항상 가장 논문을 쓸 때 고민하는 게 파라미터 튜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서 많은 시간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경험적인 사실들이 이 논문에 잘 요약이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다 여기다 적기는 어렵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적었고, 다른 디테일이 궁금한 학생들은 이 사람이 쓴 이 백업 트릭스라는 논문을 반드시 한번, 특히 실험을 해서 뭔가 성능을 높이고 싶은 학생들은 반드시 참조를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다 했던 이미 실험적인 결론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반복 실험해서 굳이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겠죠. 이미 좋은 경험을 누가 쌓아놓은 게 있으면 가져갈 필요가 있다. 한 4-5가지 중요한 파라미터 튜닝하는 결론들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때 러닝 레이트가 있었죠. 람다 또는 뮤라는 값으로 그레디언트 값을 곱해갖고 계속 빼줬었는데, 람다나 뮤 값을 초기에 어떤 값으로 설정할 거냐. 이게 뭐 사실은 정답이 없죠. 근데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배치 사이즈에 맞춰서 결정하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배치 사이즈가 예를 들어 보통 GPU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8을 많이 쓰는데 128이다 그러면 128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니까 0.05 정도를 초기 값으로 선정하면 좋다. 그래서 이게 러닝 레이트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건데요. 에폭이 지남에 따라서 한 120 에폭 동안 이 초기 값이 한 0.05로 시작하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결론이고, 결론은 우리가 아담이라는 알고리즘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아담이 초기에 업데이트가 느려갖고 이거를 좀 부스팅하는 그런 스텝을 썼었죠. 원마이너스 베타 티승 뭐 이런 거를 그걸 나눠줘서 이제 그런 것을 워밍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게 빨리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빠르게 업데이트하도록 이제 러닝 레이트를 이제 급격하게 상승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선형적으로 상승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는 한 5 에폭 정도 되는데 m이 5입니다. 그리고 에타는 초기 값, 위에서 설정한 초기 값이고 i는 이제 에폭의 인덱스.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선형적으로 5 에폭까지는 러닝 레이트를 쭉 올려준다는 얘기죠. 이 정도까지.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하느냐? 여기에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런 코사인 펑션 형태로 이렇게 천천히 코사인의 반주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식을 모양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는 이런 구조를 했더니 빨리 학습되더라. 근데 굳이 뭐 코사인해야 될 필요는 이유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봤더니 좋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이제 우리가 배웠지만, 노멀라이즈하고 다시 언노멀라이즈 할 때 감마, 베타, 파라메타를 썼었죠. 감마를 초기에 시작할 때는 제로로 놓고 시작하는 게 좋다. 이거를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 하지 말고 그냥 올 제로로 놓는 게 좋다. 그런 거고요. 자, 이런 한 5가지 종류의 어떤 러닝 레이스에 관한 파라메타 튜닝이 있었고, 기타 또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사실 이거는 좀 이론적인 근거가 약하긴 한 건데,
우리가 그라운드 트루스를 조금 변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라운드 트루스가 원합 벡터로 주어진다고 그랬었죠. 근데 이게 원합 벡터로 주어지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학습이 좀 느려지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또 뭐라 그래야 되나?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 그라운드 트루스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어이구 시간이 됐네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기다 아니다가 불명확한 경우 그럴 때는 바이너리로 그라운드 트루스 정확하게 주는 것보다는 약간 불명확하게 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가 1, 0이 아니고 약간 1-epsilon 나머지 그 레이블들은 그거를 합이 확률이니까 다 합쳐서 1이 되도록 엡실론을 나머지 클래스의 개수만큼 나눠주는 형태로 이렇게 스무딩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해서 할 필요 있습니다. 항상 쓰는 건 아니고. 즉, 레이블링을 했는데 예를 들어 좀 믿기 어려운 알바생들을 고용해서 신뢰가 안 되는 레이블링이다. 그러면 이걸 쓰는 게 좋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라운드 트루스 자체가 노이즈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노이즈의 영향을 줄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